새벽 1시 맞은편 기숙사에서 들려오는 생일 축하 노랫소리에 잠이 깼다. 호기심에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발코니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과 원을 그리며 둘러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입을 삐죽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 뭐야,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생일 파티를 벌이다니. 불이 꺼지면 진짜 불이 날 수도 있잖아. 화난 채로 화장실에 다녀온 나는 방으로 돌아와 귀마개를 꺼내 귀에 꽂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 방 안의 모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때서야 우리는 맞은편 기숙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에 있던 10명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여기는 에이야 9만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경찰은 재빨리 학교를 봉쇄했고 모든 학생들은 진술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기숙사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세밀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나도 더 세게 신문, 대상자 명단에 올라 별도의 신문실로 직행했다. 다행히 드라마처럼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거나 탁자를 치며 고문하는 사람은 없었다. 제가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관들이 진정하라고 말하며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조금씩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묻지 않으려 애썼다. 사실 내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술 중독 같은 거겠지 하고 짐작하고 있었다. 설마 누군가가 기숙사 방에 쳐들어가서 하나하나 찔러 죽였을 리가 있겠는가.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다. 진술을 다 기록한 후 좀 더 엄격해 보이는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고 남은 경찰관은 기록을 정리하면서 내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야기를 걸어왔다. 주제는 호기심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수다를 참아내고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수다를 떨지 않았는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정중하게 대답할 생각도 없이 가볍게 눈총만 줬다. 한밤중에 졸려 죽겠는데 그냥 맞은편 사람들이 한밤중에 미친 듯이 생일 파티를 벌였을 뿐인데 무슨 소문이 있겠어. 발코니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볼만한 것도 없잖아. 내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젊은 경찰관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교활하게 물었다. 그럼 그때 그들이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알았다면 좀 더 오래 지켜봤을 거야. 나는 별 생각 없이 바로 대답했다. 아마도 적어도 그들에게 한마디는 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지만 누가 진짜 살인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묻는데 그들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건가요? 그날 밤 방 안의 불빛이 정말 꽤 밝았거든요. 경찰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내게 윙크했다. 그건 비밀이야. 아이고, 그럼 아까부터 저한테 진실을 말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듯 했고 나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내가 더 욕을 할 틈도 없이 냉정한 표정의 그 경찰관이 다른 학생을 데리고 들어와 내게 방에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순순히 일어나서 떠났다.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다. 기껏해야 나중에 다시 불러서 진술을 대조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소환을 받았다. 의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경찰서에 도착해 익숙한 그 신문실로 들어갔다. 동지, 그날 밤 맞은편 방에서 불빛이 보였고 생일 축하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게 확실한가? 경찰은 다시 한번 내게 확인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불빛을 봤다고 해서 내가 불을 지른 사람으로 의심하는 건가? 1시 40분에 깨어났다고 했지. 그들은 계속 추궁했다. 네? 1시 44분이었어요. 저는 좀 미신적이라서 이상한 숫자를 보면 피하거든요. 그날은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정확히 1시 45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발코니로 나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정말 그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건 아니야. 새벽에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좀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학교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한밤중에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일도 흔한 일이다. 한밤중에 기숙사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건 비교하면 너무 유치한 일인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잖아.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내 대답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의심을 담기 시작했다. 동지, 솔직히 말할게. 모든 진술서에서 오직 너만 204 생일 노래를 들었고 오직 너만 불빛을 봤어.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고개를 연달아 저었다. 말도 안 돼. 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컸는데 어떻게 나만 들을 수 있겠어? 모두들 어느 정도는 인상을 받았을 텐데 기숙사 전체에서 아무도 조금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게 말이 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아무도 노랫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럼 내 룸메이트들은 어땠어? 그들도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나는 계속 반박하며 초조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때 위층에 있던 룸메이트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말 노랫소리가 났다면 당신만 들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휴대폰을 하며 놀았는데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너만 시간과 세부 사항을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무슨 뜻이죠? 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당신이 가장 큰 용의자입니다. 무슨 큰 용의자요? 제가 순간이동해서 맞은편 기숙사로 가서 가스통을 던졌다는 말인가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속이 쓰려서 자조적인 말을 내뱉었다. 맞아. 네가 맞은편 기숙사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설은 정말 비합리적이야. 하지만 문제는 제가 사건 발생 당시 정말 방 안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거죠. 내게 알리바이가 없잖아. 그들은 냉랭한 표정을 유지하며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방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났다. 저희는 밤 10시에 방 출석을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아래층 기숙사 문을 잠급니다. 기숙사는 2동인데 너는 4동에 있어.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 한밤중에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어. 동지, 지금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진정하세요. 우리는 사건을 바탕으로 조사할 뿐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기력하게 되물었다. 내가 무슨 동기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용의자 딱지가 붙었으니 누가 침착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말하니 나는 극도로 우습기만 했다. 한밤중에 생일 파티를 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결국은 옆 건물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다니 정말 뒤틀린 스토리 전개, 최악의 공포 영화처럼 엉뚱하네. 동지, 우리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사망자들은 모두 방 안에서 목이 잘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이지 네가 추측한 것처럼 이산화탄소 중독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했겠지. 말하면서 경찰관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즉시 목이 메어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버겁다는 걸 우리는 이해한다. 내게는 정말 범행 동기가 없었어. 하지만 네 진술은 너무 특이하고 지나치게 상세해서 다른 수많은 진술들 사이에서 너무 눈에 띄고 너무 이상하게 보였어. 우리는 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넘어갈 수 없다. 그는 나를 책상 쪽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의자에 앉히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봐. 나는 다시 한번 그날 밤의 모든 일을 신문실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찰이 중간에 말을 끊고 끊임없이 추궁하며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캐물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진술까지 끌어내어 한 글자 한 글자, 한순간 한순간을 내 말과 대조했다.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건 후반부는 제가 이어폰을 끼고 꽤 빨리 잠들었기 때문에 기억도 흐릿해져서 계속해서 추궁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는 화장실만 다녀온 뒤 이어폰을 끼고 다시 잠들었을 뿐 맞은편에 있는 미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설명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내가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내고 모든 행동을 확인하도록 강요했고 결국 나 자신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계속해서 물었다. 설마 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들은 뒤 충격받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기로 선택한 걸까?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나는 소음에 잠에서 깼고 마침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침대에 누워 정확히 1분 동안 참았다. 그 후에야 이불을 걷어내고 화장실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나는 짜증스럽게 맞은편 방을 흘끗 보며 발코니에 서서 입을 삐죽이며 한밤중에 생일 파티를 하는 무리를 미친 놈들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끼고 다시 잠들었다. 전 과정 동안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아, 맞다.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옆 기숙사가 나보다 한 발 앞서 물을 내렸던 게 분명히 기억난다. 나는 즉시 흥분해서 서둘러 경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기숙사 측과 대질 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질 신문이 끝난 후에도 옆 기숙사 측은 여전히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느 쪽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갔던 그 여자친구를 포함한 그 친구들 모두 정말로 생일 축하 노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들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고 경찰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문 가득한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나는 다시 한번 익숙한 신문실로 끌려갔다. 흐릿한 유리문을 통해 밖에서 경찰들이 매우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또 이 유리문이야. 정말 싫어.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우리가 절대 네가 억울하게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앉아있던 젊은 경찰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만 벌리고 말문이 막혔다. 결국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2시간 후 한 무리의 경찰이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알렸다. 정신 감정을 받게 될 거라고.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군요. 두려워할수록 피할 수 없게 되는 법이죠. 그리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시립인민병원에 제 진료 기록이 있거든요. 매주 거기 가서 약을 받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 경찰관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흘겨보며 말했다. 동지, 그게 무슨 뜻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안고 있었다. 제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지만 결국 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진정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동지,
그런 일을 숨기면 수사 진행이 더뎌질 거예요. 경찰은 눈살을 찌푸리며 의심과 불만의 눈빛을 보냈다. 그 의심에 맞서 나는 무기력하기만 할 뿐 반박할 말도 없었다. 나는 비참하게 웃으며 지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반복했다.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 주치의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발. 결국 그들은 내 말에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파출소를 떠나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오해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바로 3층 정신과로 향했다. 내가 나타나자 정신과 의사는 잠시 멈칫하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 샤오림 금요일인데 벌써 왔어. 선생님. 그를 보자마자 며칠 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둑이 무너진 듯 쏟아져 나왔다. 눈물을 닦으며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들이 저를 의심해요. 흐흐흐. 저는 그 의심을 씻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해요.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마음속에 모든 고통을 쏟아내는 듯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의자에 몸을 움츠리며 얼굴이 창백해져 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갑작스러운 나의 반응에 경찰들은 깜짝 놀라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계속 울기만 했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을 모두 쏟아내려고. 그렇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다. 나는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 어렸을 때 자폐증을 앓아 5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자라면서 저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매주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날 나는 노랫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확신할 수 있었지. 저절로 깬 게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그 증거가 의심을 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한 명뿐인데도 기숙사 방에서 10명의 희생자를 모두 죽일 수 있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들이 미리 약을 먹여 기절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진정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내 부모님께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 명망 높은 부모님 두 분은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저를 지켜주셨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이미 혼란스러웠던 제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입은 간신히 중얼거릴 힘만 남아 반복해서 말했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내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알고 있다. 또 발병한 거다. 12학년 때 우울증과 환각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로 나는 항상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의사와 진지하게 치료에 임했다. 심지어 예전에는 그런 활동을 매우 싫어했지만 일종의 정신적 출석 체크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하기도 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번만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후였습니다. 다른 한 번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룸메이트가 대청소 중에 실수로 약을 버렸고 의사는 출장 중이어서 처방을 다시 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앉아서 울기만 했죠. 저는 항상 진지하게 치료를 받고 모든 지시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각이 두려웠습니다. 끝없는 어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저는 떨며 제 몸을 꼭 껴안았지만 몸속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빛을 찾는 듯 내 눈을 똑바로 비췄다. 내가 아니야 라는 반복된 말은 이제 간절히 애원하는 속삭임으로 변해
고통스럽게 목이 메어 나왔다. 제발 오지 마세요. 저기 선생님, 이 아이 왜 이러는 거죠? 제가 가서 위로해 드릴게요.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것이 섞여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혼미한 상태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그 후 나는 따뜻한 품에 안겼다. 부드러운 숨결과 상쾌한 향기에 감싸인 듯했다. 저음의 부드러운 남성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나와 산산조각난 나의 세계를 살며시 감싸 안았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아, 링자오, 뭐 하는 거야? 림 선생님. 왜 선생님이? 그 순간의 안도감은 나를 안고 있던 사람이 의사들과 경찰들에게 함께 끌려 일어나 의자에 눌려 앉히면서 사라졌다. 나는 환각에서 깨어났다. 맞은편을 보니 마침 한 잘생긴 청년이 의사들과 경찰들에게 작은 체구지만 심각한 범죄자처럼 의자에 꾹 눌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속의 어둠도 그 웃음소리로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저 남자 그렇게 잘생겼으면서 병원에서 당당하게 사람을 껴안다니. 나는 그 장면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아이고 정말 죽을 만큼 창피하네. 하지만 그 천재적인 연기 덕분에 그는 우연히 나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주었다. 이 일 이후로 나는 마침내 점차 이성을 되찾았다. 선생님, 제 상태를 경찰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쪽에서 계속 조사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 한다면 제게 미리 알려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치자 나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흘끗 보았다. 바로 아까 나를 안았던 그 잘생긴 남자였다. 내 시선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갑자기 속이 부끄러워서 땅속으로 파고들고 싶었다. 세상에 방금 비통하게 울고 난 뒤에 남자에게 안겨서 게다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의 품에 안기다니 너무 창피하다. 나는 그가 아직 방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자책하려던 순간 갑자기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놓아주다니. 좋아요. 임 선생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저희는 의사와 잠시 이야기할게요. 네? 이 사람 경찰과 그렇게 친한 사이인가? 나는 몇 초 동안 멍해져서 반응할 틈도 없이 그가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꿈속에서 끌려가는 듯한 몽롱한 상태였다. 뒤에서 의사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교, 소림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림교는 턱을 치켜들고 의사가 따라오며 외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귀를 막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정신과 병동을 떠나게 했다. 나는 알았다. 분명히 저항했어야 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벌써 손발이 어수선한 걸 보면 분명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미모 앞에서는 누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멍하니 서서 그가 반쯤 안고 반쯤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여전히 내 귀를 꽉 막은 채 나를 바로 옆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리 와. 사양하지 말고 집처럼 편하게 여기라. 림교는 햇볕 아래 있는 그네 의자를 두드리며 매우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처럼 고마워요. 저는 정말 우울증이에요. 정말 정신질환이죠. 하지만 정신병원을 집처럼 여기기까지는 아니잖아.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눈썹을 치켰으며 물었다. 당신 여기 의사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임교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옆에 있는 그네 의자에 누워 분홍색 담요를 몸에 덮었다. 마치 햇볕 아래서 입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사람처럼.
저는 어제부터 당신의 상태에 대해 대충 알아봤습니다. 이 병은 얼마나 오래 앓고 계셨나요? 아, 우울증 말인가요? 몇 년째예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그를 따라 어색하게 옆에 있는 바나나색 담요를 끌어당겨 몸에 덮었다. 기억 상실도 있죠.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 12학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원에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2학년이 되자마자 나는 불면증이 시작됐다. 그때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단지 공부에 대한 걱정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번. 중학교 시절 옛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였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너무 변했어. 예전처럼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변했어. 그 말은 마치 깨우침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군중을 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에,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는 것에,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며 앉아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몸을 웅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장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했고 항상 환하게 웃었으며 단 한 번도 머리를 얼굴을 가리게 한 적이 없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밤에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심지어 부모님께 전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을 더 열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다. 눈을 뜨자 눈앞에는 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 직후 환각이 밀려왔습니다. 비통한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울려 퍼졌는데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환각과 환청을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다. 공포에 질려 커튼을 찢어버리고 악몽에서 벗어나듯 방에서 도망치려 했다. 다행히 한 룸메이트가 한밤중에 방에서 캠핑을 하며 밝은 손전등을 켜고 있었다. 그 빛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손전등을 꼭 껴안고 울면서 웃으며 감정이 폭발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둘러 책상 등을 모두 켜고 악몽을 둘러싸듯 나를 둘러쌌다. 그들은 내가 단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밤이 되면 내 휴대폰 손전등은 꺼진 적이 없다. 항상 켜놓은 채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 그 희미한 빛만이 나를 비추어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빛 아래에서도 나는 잠들 수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의사의 놀란 표정 속에서 나는 우연히 우리 가족의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는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고 심지어 5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연하지 부모님이 지위와 직업을 모두 갖추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분들이셨는데도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대한 빚을 지고 계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 아버지가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제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진료 기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8세,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심리적 반응으로 인해 8세 이전의 모든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5년간의 치료 끝에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치료 기간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떠올릴 수 없었다. 심지어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나는 내 어린 시절이 다른 아이들처럼 평온하고 평범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했다. 당시 제 주치의도 그 진료 기록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했고 심지어 제 부모님께 전화로 확인하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재빨리 소리쳐서 단호히 막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네? 제가 우울증에 걸린 사실을 부모님께는 숨겼습니다.
집안 사정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예전처럼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 저를 치료하다가 결국 두 분 모두 지쳐 병들어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궁핍한 처지에 빠진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자 부모님께 제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릴 수 없었습니다. 집안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저는 절대로 이 병 때문에 부모님을 더 걱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힘들어 하셨다. 나는 두 번째로 짐이 될 수 없었다. 이 생각을 하니 내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쓰라림이 밀려왔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것이다. 12학년 때 나는 그들이 수년간 숨기려 했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내가 애써 숨기려 했던 비밀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바로 용의자라는 신분으로 말입니다.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이 들지. 왜 또 울고 있어? 내가 한마디만 물었는데 너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거야. 왜 그렇게 억울해 보이는 거야? 그 남성의 목소리가 바로 내 귀에 울려 퍼졌다. 그 다음에는 익숙한 팔이 내 머리를 감싸 안으며 온몸을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익숙한 은은한 향기가 즉시 밀려왔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언제부터 나는 또 울고 있었던 거다. 임교 다시 한번 나를 안아줬다. 감정에 휩싸여 희미하게 그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잊혀진 사람이라는 말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그 말이었다. 그 말은 너무 따뜻해서 목이 메일 지경이었다. 울지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내 작은 조상님. 이제 울지마. 나는 그의 품에 잠시 더 안겨 있다가 마침내 숨을 가다듬고 살짝 그를 밀어냈다. 조금 부끄러웠다. 미안해. 그냥 내가 범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 오빠. 경찰의 손에서 용의자를 당당히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아는 건 다 말할게. 경찰이 언제 네가 범인이라고 했어? 림교가 눈썹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계속 저를 압박하며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하던 중 갑자기 멈추더니 뭔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 세상에 너 내 친오빠 맞지? 나는 소리치며 흥분해서 그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람교를 껴안고 안으면서 그의 얼굴을 붙잡고 예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뺨에 2번 뽀뽀하고 입을 맞췄다. 그렇다.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은 직접 나를 범인이라고 지목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절차를 따랐을 뿐 중요한 증인으로 나를 신문한 것이다. 모두 그 젊은 경찰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할게요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너무 많아서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럽고 더 무서워져서 스스로를 겁주게 만들었어.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람교는 나를 보며 웃기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삼키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어조를 바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인사건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 소음도 이상한 점도 없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속삭이듯 대답했다. 단서가 없다는 뜻이겠지. 맞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용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용의자라면 경찰은 각자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범인은 총알바디가 필요할 거야.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의심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림교는
입술을 살짝 비틀며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행운의 사람이 바로 너야. 내 경우. 람교는 살며시 한숨을 쉬며 눈빛이 진지해졌다. 다른 사람에게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일이 더 난처해졌지. 모든 의문점이 오로지 당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라 카메라도 없고 알리바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도 없어.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유일한 단서인 너를 붙잡고 너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말을 마친 그는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짝 웃었다. 알겠어. 림교교 양, 그 자식은 아주 교묘하게 계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올가매고 있어요. 다음에는 아마도 당신의 부모님을 유인해서 나타나게 한 뒤 모든 것을 압박해서 진짜 죄명을 당신에게 씌울 거예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눈앞에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대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 후 즉시 아첨하는 강아지처럼 변해 그네 의자에서 뛰어내려 그의 등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오빠 정말 대단해. 오빠 말 듣고 나니 갑자기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야 할까? 저는 노래를 들었다. 진정제를 복용했다는 조합에 여기에 IQ가 높은 부모님까지 더해져서 이 용의자라는 딱지가 못 박힌 것처럼 붙어버렸어요. 떼어내려면 콘크리트 기둥을 뽑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여전히 너에게 달려있어. 람교가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능숙하게 조작하며 주저없이 연락처를 훑었다. 경찰, 특히 부씨가 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는 분명히 내게 연락할 거야. 제가 친구 한 명 심리학자한테 전화할게요. 네가 평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사를 다시 시작할 근거가 생길 거야. 나는 감동해서 마음속으로 이 열정적이고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거운 형에게 또 한 번 큰 좋아요를 눌렀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방금 한 말이 떠올라 머릿속에서 되감기 시작했고 되감으면 되감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이며 물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이 환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했잖아요. 맞은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확인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5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병이 나은 후에는 그 시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린 시절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했다고 확신하는 거죠. 임교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깜짝 놀라 한순간 멍해졌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잠깐만, 지금 말하는 게 최면이라고? 나는 놀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고 다시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듯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큰일을 벌여서 학생 10명만 죽이려고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이 느낌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마치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림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래, 맞아.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드물어. 특히 같은 또래 사이에서는 배우의 인물이 10명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하지만 자원이 있다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최면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람교의 친구가 왔다. 검사 절차는 꽤 간단했다. 나는 부드러운 빛이 가득한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최면 도구에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 후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깨어났을 때 두 사람이 나를 방에서 데리고 나왔고 마치 내가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감싸듯
나를 붙잡고 있었다. 모두의 눈빛이 너무 심각해서 나는 불안해졌다. 익숙한 경찰관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지, 내가 널 잘못 봤구나. 가자. 네, 부모님께 연락했어. 오늘 밤에 오실 거야. 나는 멍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범인이라는 건가요? 나는 그를 노려보며 내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본능적으로 나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확인을 받고 싶어 람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피했다. 그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림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야. 왜? 내가 아프면 어때? 내가 한 방 전체를 해친다고. 나는 당황하며 소리쳤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이 모두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 무겁고 비통한 시선을 마주했을 때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 나는 병에 걸렸어. 하지만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은 적 없다. 정말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는데. 가자! 경찰이 다시 한번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는데 목소리는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고 무섭게 차분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들을 따라갔고 주변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임시 감시실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 문이 달린 밀폐된 방이었다. 나는 그 안에 서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잠그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들의 뒷모습이 돌아서 복도를 떠났다. 공간에는 고요함과 희미한 백색 조명만이 남았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 후에야 내가 떨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왜 모두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몰랐다. 단지 나는 무척 억울하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출구가 없는 혼란스러움이었다. 내가 그럴 리가.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 내가 진짜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낸 환각일 뿐인가. 나는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꼭 껴안은 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나는 계속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얼마나 지났는지. 한 젊은이가 밥을 가져왔다. 문을 열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문득 경비 중인 경찰관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주제는 물론 우리 학교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5마디 중 3마디는 저 여자애도 반사회적인 타입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 학교 학생 중 한 명이 비밀 수사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건 정보를 몰래 인터넷에 유출한 것이었다. 심지어 학교가 생존한 학생들의 성적 보존이나 대학원 직입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퍼지자마자 즉시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학교 내 갈등, 인성교육 같은 주제들이 다시 한번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찰과 교육청이 신속히 개입해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점점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는 여론을 막을 수 없었다. 사건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대학원에 직입생으로 선발됐다는 이야기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 경찰서에 마치 시장에 가는 것처럼 드나드는 청년보다 이 이야기가 더 놀라웠다. 나는 그 젊은이가 여전히 끊임없이 떠들며 가끔씩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흘겨보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경찰들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무리 분노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구금 상태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팔꿈치에 얼굴을 파묻고 외부 소리를 최대한 차단하며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단지 환각일 뿐이라고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룸메이트가 살짝 몸을 뒤척이는 소리, 맞은편 층에서 들려온 생일 축하 노래, 아래층 기숙사 관리인의 고양이가 내는 길게 늘어지는 야옹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다. 아까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는데, 하지만 마치 안개 속에 떠다니는 듯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기억력이 나빠서 계속 맴돌기만 할 뿐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건지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다. 내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은 나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잠시 구금하여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진짜 범인이 경계를 늦추게 하고 그로 인해 허점을 드러내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최면을 당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심리의사는 내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밤을 회상하도록 이끌었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궁을 받았다. 내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모든 것이 명확해진 듯 했지만 그런데 갑자기 젊은 경찰관이 일어나서 의사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의 전문성을 의심하며 모든 것이 람교와 의사가 나를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젊은 경찰관이 의심을 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업상 신중함이 요구되니까요. 하지만 임교의 친구인 심리학자의 경우 그 의심이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원래 의학계에서 유명한 인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한 바 있어 명성과 능력 모두 널리 인정받고 있다. 경력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신입 경찰관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긴 해도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쉽게 의심하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람교에게 그 젊은 경찰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하루 종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네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할게라고 말하며 나를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뜨렸다. 두 사람은 즉시 의문을 품었다. 결국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에게 한 번만 최면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결과는 해보기 전에는 몰랐지만 해보고 나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최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심리적 암시가 심어져 그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의심의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 발견에 경찰팀 전체가 잠시 당황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다. 한 명씩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과는 더욱 우습고도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최면에 걸린 적이 있었다. 모두의 머릿속에 수많은 심리적 암시가 심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인식이 조정되고 어떤 사람은 판단이 왜곡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올바른 수사 방향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서 안까지 손을 뻗은 것일까?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다. 진범은 내부 관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중히 논의한 끝에 모두는 합의했다. 내게 진실을 숨기고 완벽한 연극을 꾸며 나를 최대 용의자로 만들어 주의를 돌리기로 했다. 사실 그들은 경찰서에서 비밀리에 나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그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정신병을 앓고 있는 범인 역할을 맡아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며 온 세상이 나를 버린 듯한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만두자.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니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싶어진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요컨대 그 큰 사건 이후 경찰은 마침내 2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찾아냈다. 한 명은 학교 학생이 고발하여 익명으로 당국에 제보한 경우다. 다른 한 명은 경찰이 은밀히 감시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경우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알고 있었다. 한 명은 바로 나와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갔던 여자아이로 자신이 생일 노래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단언했던 사람이다. 다른 한 명은 제 위침대 룸메이트였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그럴 만도 하다. 진범은 경찰 내부에서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평범한 두 여학생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했다. 두 여자는 다시 신문을 받은 후 유명한 심리학자인 람교의 친구에게로 보내졌다. 그리고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면 요법과 심층적인 유도 끝에 마침내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털어놓게 되었다. 말해보면 참 웃기지만 리 이란이 경찰서에 연행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룸메이트가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최근 한 달 동안 그녀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화장실에 숨어 밤중까지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맞은편 기숙사에서 몰래 약을 한 무더기 가져오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한다. 듣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부드럽게 이끌어낸 끝에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이유라는 사실, 사타구니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밤중에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 약을 갈아 바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건너편 건물에 사는 지인에게서 약을 빌려야만 했다. 매일 밤 그녀는 룸메이트에게 들킬까봐 불안해하며 온 정신을 자신의 방에서 나는 소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날은 맞은편 건물에서 들려오는 생일 축하 노래를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이 끔찍한 오해에 직면한 사람들은 모두 한숨만 내쉬며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경찰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제대로 진찰을 받게 했다. 어쩌면 억울한 사건 덕분에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리고 내 위침대에 누워있던 룸메이트는 정말 문제가 있었어. 이전 첫 대질 신문 때 사람들은 그녀를 간과하고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재조사받으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녀의 진술은 태도부터 내용까지 온통 허점이 가득했다. 심리의사가 아주 부드럽게 이끌어주자 그녀는 금방 무너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디엔티우티우는 사실 나보다 더 일찍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단지 시끄럽고 성가신 소리로만 여겼습니다. 디엔티아우티아우는 사교적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근처 기숙사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친분이 있었고 게다가 복잡한 연애사도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맞은 뿔을 맞았는데 상대는 맞은편 기숙사에 사는 여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애인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방에 사는 여자와 사귀고 있다.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즉, 전 남자친구가 그곳에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다. 현재 남자친구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와 맞은편 기숙사 사이에는 항상 풀기 어려운 감정적 원한이 잠복해 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디엔티아우티아우는 당황하고 두려워서 계속 울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말하면 나처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까 두려웠다. 사실 그녀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만 여겨졌을 뿐 용의자로 간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잔인한 우연으로 그녀는 바로 내 진정제를 몰래 훔친 1학년생이었다. 그 이유는 아주 웃기게도 그녀는 남자친구의 부추김을 받았다.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싫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내 약을 몰래 훔쳐 그에게 맡겨 나를 벌주자는 음모를 꾸몄다.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나는 사흘 동안 잠을 못 자고 정신이 무너져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 복수작전 이후에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곧 그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렸다. 돌이켜보면 정말 쓰라리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녀는 자격 없는 남자를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고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 입었다. 디엔티아오티아오의 남자친구를 떠올리자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모호한 불안감이 그동안 계속 짓누르고 있던 것이 마침내 해답을 찾은 것 같았다. 그 이상한 느낌, 경찰서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 젊은이의 이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바로 지난번에 밥을 가져다 주고 경찰들과 수다를 떨며 나를 보며 멸시하는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의 분위기는 뭔가 이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바로 댄샤오샤오의 현재 남자친구가 아니었을까. 즉시 나는 링요에게 내 추측을 말하러 달려갔다. 그는 듣고는 살짝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한 뒤 재빨리 경찰 측에 보고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그때도 여전히 울고 있던 디엔티아오티아오를 돌아보았다. 내 마음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다. 디엔샤오샤오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평소에는 성격이 사교적이고 행동도 꽤 부드러워서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연애 문제에 얽히기만 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이성을 잃어버렸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항상 평생이라는 사랑의 환상 속에 살다가 심지어 나쁜 놈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도 주저없이 손을 뻗는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상처받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마치 이전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하다. 그때 그 남자라는 사람은 디엔티아오티아오가 학교에 데려와 우리에게 소개팅을 부탁한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때 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는 입이 가벼워서 내 전화번호를 캐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말만 잘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티아오티아오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람과 너무 빨리 엮이지 마.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그대로 그 남자에게 전해주었다. 결과는 2사람은 금세 연인이 되었고 그 후로는 하루 종일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나가서 애정 행각을 벌이며 다정하게 껴안고 가끔씩 내게 비꼬는 말을 던지곤 했다. 그 태도는 우스꽝스럽고 불쾌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났다. 결국 나는 달리기 장소를 완전히 바꾸어 더 조용한 다른 운동장으로 가야만 그 가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아이러니하다. 나는 그녀에게 경고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지금 그녀가 예전에 보호하던 그 이름이 이 살인사건에서 가장 큰 용의자가 되어버렸다. 결과는 그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내 약까지 훔쳐갔다. 정말 그런 종류의 남자가 가장 무섭다. 소심하고 원한을 오래 품으며 마음속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교묘한 복수심이 숨어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디엔티아오티아오가 처음 그를 우리에게 소개했을 때 자랑스럽게 자랑했었다. 그는 옆 학교의 학교 심리상담사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그가 모든 것을 조종한 건 아닐까? 맞은편 기숙사 방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겨 그들이 서로를 학살하게 만든 건 아닐까? 용의자를 좁힌 후 수사 진척이 훨씬 빨라졌다. 범인은 역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범행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했다는 점이다. 이야기는 디엔 샤오샤오와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당시 디엔 샤오샤오는 그를 자주 몰래 학교로 데려왔고 기숙사를 거의 자기 집처럼 여겼다. 그는 매우 교활해서 티아오티아오가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진 믿기 쉽고 속기 쉬운 여자라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그녀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설득하며 이런 핑계를 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신분을 알기를 원한다. 순진한 티아오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데려와 그를 만나게 했고, 그는 그녀의 열정에 부응하듯 매끄러운 말솜씨로 하나하나 꼬시며 다녔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 듯 살았고, 거의 여자에게 인기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불이 집더미 근처에 있으면 결국 타오르게 마련이다. 여학생 기숙사방 전체를 유혹하려다. 그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룸메이트라는 사실을 모른 채 모두에게 유혹을 했다. 사건이 발각되었다. 여학생들은 분노하여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그를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그 후 집단으로 그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옷을 모두 벗기고 그를 알몸으로 광장에 내던져 버렸다. 최고의 방역 장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의 원한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불씨가 이후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결국 그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었다는 건 짐작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그가 바로 그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동적이지도 성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분노를 삼키고 1년 넘게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가명을 쓰고 몰래 학교에 잠입했으며 기숙사 관리인의 신임을 얻어 뒤에서 모든 일을 조금씩 조종했다. 그는 정교한 심리적 수단을 이용해 암시를 심어주고 졸업 예정인 학생들의 기숙사방 배정 목록을 은밀히 재조정하여 모든 표적을 한 곳에 모은 뒤 거의 완벽한 살인사건을 완성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나를 고려하지 못했다. 더욱 예상치 못한 것은 경찰이 신중을 기해 큰 판을 벌여 노련한 정신과 의사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그는 들통났다. 체포된 것은 물론 그를 통해 경찰은 일련의 다른 사건들도 추적해냈다. 알고 보니 그의 부모는 모두 제약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양리학, 특히 마취제와 신경억제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면제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몽환약 같은 가벼운 진정제 같은 간단한 약 몇 가지만 만들었다. 몇 번 성공하자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생산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점점 불법 약물 거래를 하는 지하 조직에 끌려 들어가 결국 돌아올 길 없는 길로 빠져들었다. 심리 상담사였던 그는 미소 뒤에 숨은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가 가담한 범죄 조직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 후 그의 끔찍한 과거도 서서히 드러났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같은 반 여자 동급생을 강간했고 부모님이 이를 발견하자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그를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교정시설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그는 미쳐버렸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 그는 친부모를 살해했습니다. 그 후 집안의 돈을 모두 챙겨 해외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금박으로 포장해 정식 학위를 취득했고 심지어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개과천선한 사람처럼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최면, 심리유도, 암시, 정신조종 같은 수법을 점점 더 능숙하게 익혀갔다. 그는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 무고한 여성들을 하나씩 해치기 시작했는데 그 냉철하고 평온한 태도는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는 대학과 기숙사에 잠입하여 젊은이들의 신뢰를 얻은 뒤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번에 내가 우연히 정신질환 병력이 있지 않았고 우연히 람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자로 낙인 찍힌 대리살인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자는 계속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로워서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을 망가뜨릴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모두 람교가 내게 말해준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나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는 단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닐 뿐이었다. 정말 별 볼 일 없었어. 하지만 비록 조금 겁이 많고 조금 무능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나는 조금 더 성숙해졌다. 인생은 본래 무상하다.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지만 인재는 더욱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심지어 심연이라 해도 돌아갈 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판세를 뒤집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이야 구만회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